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금인 때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세미나를 저희 스터디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도 이제 기본 코파일럿을 굉장히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 바이브 코딩 가지고 많이 하는 그런 노드.js나 파이썬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개발은 잘 안 하고요. 주로 이제 단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걸 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불편했던 것들을 좀 고도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잘 쓰고 있는 이제 MCP 서버를 하나 만들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세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단넷대브에서 운영진 활동하고 있고, 저희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이제 조인님 외에 나머지 세 분이 전부 이제 단넷대브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이제 단넷 개발자 부문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크게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 이제 이런 종류의 미러 MCP 서버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걸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이런 MCP 서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역시 이제 AI 모델이 아직까지 학습한 적이 없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테스트를 해봐야 사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 단넷대브 운영진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넷 생태계에 이제 활력을 이제 불어넣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송영재님의 UI라고 하는 UI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UI라고 하는 UI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MCP 서버를 써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완성도 높고 한 방에 이제 결과물을 뽑아내기 용이하도록 이제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예전 같았으면 AI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큰 일은 못 맡긴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고, 다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모델 자체 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굉장히 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는 호기심 혹은 기대가 프롬프트만 영리하게 잘 작성하면 데스크톱 앱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꼭 노드나 파이썬이 아니라 C#보드도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이런 맥락이나 제한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GPT나 코파일럿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에서 사용하던 그런 기법들이나 감각이 데스크톱에서도 그대로 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플랫폼 API나 UX 모델은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것과 데스크탑에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지식과 프레임워크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전체가 돼야만 정상적으로 바이브 코딩의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가 생성이 되면은 앱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데스크톱에도 그렇게 되진 않죠. 이제 플라이트를 미리 돌려보고 데스크톱 앱이 기대되고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보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결합이 되다 보니 우리가 이제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웹을 가지고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과는 꽤 다른 결과물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 데스크탑 앱 가지고 바이브 코딩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 이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없겠죠. 라이브러리 자체가 컴파일이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AI가 뭔가 잘못 코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결되어 있는 AI 에이전트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소스 코드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보거나 하다못해 깃허브나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을 해도 이 소스가 원래 무슨 소스였구나,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넷이나 단넷 아니라 자바나 C++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바이너리로 컴파일이 되어 있는 에셋들을 재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운 좋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스 코드가 현재 내가 불러드리려고 하는 바이너리 파일과 일치하는 버전인지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측에 의해서 AI 에이전트들은 처음에 이제 작성을 시도를 하는데 잘 알려진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라면 당연히 잘 작동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오류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AI 에이전트는 후퇴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플렉션을 통해서 MCP 서버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나 이제 어떤 DLL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되돌려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확실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명제를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생겨요. 특히 이제 이런 MCP 서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 MUI라고 하는 새로운 신생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가지고 시켜봤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있었습니다. MUI가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제 마치 WPF랑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클래스 이름들과 코드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AI 모델이 그냥 WPF 식으로 코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 때려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을 때 당연히 빌드 오류가 마구마구 터지겠죠. 그래서 이제 MUI에 대해서 GitHub 리포지터리에는 소스 코드들을 처음에는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스 코드를 사람이 찾아볼 때랑 다르게 AI가 찾아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AI의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을 다들 아실 거예요. 프롬프트 윈도우라던가 이게 무한정 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범위 안에 맞추어서 이제 받아온 소스 코드들을 잘 압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로 봐야 될 부분을 보지 못하고 넘긴다던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코드들을 탐색을 하면서 코피를 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 리포지터리를 실컷 탐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드 오류에 대해서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 이거 MUI가 인터넷에 더 정확한 정보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바꾸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코드가 정확하게 고쳐지지가 않죠. 계속 빌드 오류가 반복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MUI라고 하는 건 내가 쓸 수가 없는 라이브러리야. WPF로 다시 프로젝트를 바꿔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 국회를 하면서 넘어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데스크탑에 보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MUI 대신에 WPF나 AI 에이전트 스스로가 잘 안다고 믿는 그런 UI 프레임워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의도에서 한참 벗어나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AI 에이전트가 무능해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여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행착오일까요? 이런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플렉션을 제공하는 MCP 서버를 만약에 여기에다 붙인다고 하면 참고로 이 MUI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에 처음 리리즈가 됐거든요. 지금 AI 모델들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AI 모델들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은 컷오프 시점이 스스로 이야기하긴 2025년 잘 쳐줘야 10월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끝난다고 보통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 나왔던 것들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 MUI는 AI 모델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이제 특이한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플란 데이터 밖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골랐고
그리고 이 MIUI 같은 경우는 이제 .NET 10에 처음부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T 10 보시면은 뭐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새 버전이 이제 2022에서 2026이 나왔고 그냥 또 새로운 버전 나왔으니까 좋겠네라고 보통 많이 여기실 텐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기가 랩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진짜로 C# 타입 하나만 있으면 이 안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나 여러 가지 패키지에 대한 참조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 이제 애플 그 맥OS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UI라고 아마 그 스위프트 랭귀지 기반의 UI 프레임워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느낌으로 C샵에서도 코드만 가지고서 이제 유려한 그런 그 디자인을 GU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I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들이 지금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 너무 윈도우에 중독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NET하는 윈도우 전용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딱 좋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면서 3대 OS, 그러니까 윈도우나 리눅스나 맥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단일 코드 베이스를 지원하는 그런 UI 프레임워크가 없으니까 거기는 하던 끝에 이런 게 나왔고요. 또 하나, 그 혹시 네이티브 AOT에 대해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NET 하면서? 그러면은 그 JRT에 대해서는 뭐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 은영진 분 제외하고. 네. 그러면 자바 바이트 코드가 뭐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 코드 중간에 변함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단 자바에서 말하는 바이트 코드가 뭐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JNT처럼 한번 바이트 코드로 전환해야 돼. 그걸 또 인컴플리트로 돌리는. 근데 그러면 그 바이트 코드가 뭘까요? 컴퓨터가 네.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네. 코드로 만들어서 IL로 이제 쉽게 기계형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네. 네. 아무래도 답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그 원래 그 C하고 C++로 코드 컴파일하면은 그 기계어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계어 파일을 만들게 되는 장점은 이제 그 기계어 파일을 해당 CPU에 맞춰서 보통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그런 거리낄 거 없이 바로 이제 CPU에서 코드를 바로 읽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것들이 그 여러 CPU를 가로질러서 여러 OS를 가로질러서 하나의 이제 코드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곳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대두됐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바가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는데, 이제 이때 CPU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JIT, Just in Time 컴파일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중간 언어로 만들어진 이 바이트 코드나 MSI나 이런 중간 언어 파일들을 갖다가 Just in Time 컴파일러가 불러들여서 기계어로 변환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잘 쓰였어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JIT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많이 발전시켜가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은 다시 이제 트렌드가 돌고 돌아서 이제 어차피 특정 CPU에서 실행할 코드를 바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전처럼 이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JIT의 역방향으로 처음부터 중간 언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C하고 C++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기계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단내 쪽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이제 아예 이제 네이티브 AOT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만 보면은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코드와 전혀 다르지 않게 실제로도 그 C 컴파일러가 사용할 그 정적 라이브러리나 헤더 파일을 그 AOT 빌드를 통해서 C샵을 가지고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은 나중에 열어봤을 때 이게 단넷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단넷에 대한 흔적이 지워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능에 굉장히 이제 올인한 이런 AOT 환경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하나 생기는 게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를 쓰기 때문에 리플렉션이 굉장히 풍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JIT를 포기를 하고 AOT로 넘어가게 되면서 리플렉션 기능이 예전에 단넷이나 자바에서 사용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제약이 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감안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성 윈도우 애플리케이션들은 리플렉션에 기대는 부분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OT 환경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AOT 환경을 고려를 하고 리플렉션을 배제한 상태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UI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IUI 기반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바이브 코딩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짠다면 어떤 모양새가 될까? 저는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주로 쓰는 유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코파일럿에다가 이제 지시사항을 넣기 위해서 코파일럿 instructions.md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이제 코파일럿한테 이야기할 여러 가지 규칙이나 금지사항이나 검증 순서 같은 인스트럭션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해서 넣었습니다. 이걸 사람이 손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죠. 웬만한 장문 같은 것들은 다 AI한테 맡기는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도 당연히 코파일럿에게 제기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검증하면서 빌더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VS 코드에서도 GitHub 코파일럿이 있고 CLI 버전 GitHub 코파일럿이 있죠. 두 군데서 쓰는 MCP 리스트 파일들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파일을 두 개를 각각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을 이제 모아놓는 디렉터리를 아티팩트 디렉터리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만으로 원하는 결과물이 잘 만들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루트 폴더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파일 3개 혹은 4개 정도만 두고서 시작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의 흐름은 크게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어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파일럿 instruction.md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어떤 코드를 써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제약 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검증으로 넘어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이제 구현을 하고 또 빌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버그들을 잡아 나누게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뭔가 코드를 작성할 때 특히 이제 MIUI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코드가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핸드미러 MCP를 굉장히 많이 구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Vue U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어떤 라이브러리고 사용법은 어떠하고 어떤 클래스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찾아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단넷 관련된 어떤 특수한 코드나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 전체를 요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MCP 서버로 제공하고 계신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MS 런 MCP 서버도 등록을 해두면 특정 이제 단넷 관련 이제 보급 기능이라던가 혹은 공식 가이드 같은 것들을 참조를 해서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운영진분께서 추천해주신 다른 MCP 서버 중에 콘텍스트 7이라고 하는 플러그인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토큰 낭비를 최소화를 하면서 바이브 코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추가를 해봤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용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리뷰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단넷 빌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서 이제 이게 AOT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각 플랫폼별로 빌드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단넷 런 명령어로 실제로 UI가 뜨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퍼블리시 명령어로 각 OS별로 리눅스, 윈도우, 맥OS별로 해서 이제 실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데모 영상을 한번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이제 17분 정도 되긴 하는데 영상이 아무 소리가 없이 계속 이렇게 재생이 되는 구조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그냥 막 입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전체 그 기계 영상을 실제로 다 촬영을 한 거고요. 이걸 다 보고 있으려면 좀 기니까 4배속으로 재생을 좀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인스트럭션이 잘 로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앱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벌써 이제 이 Vue UI Core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무슨 타입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조사해야 될 타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보는 UI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추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려면 각 OS별로 레지스터 함수도 불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스스로 유출해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레이아웃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OS별로 어떤 패키지들이 존재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이제 그 단넷 기반 UI 프레임워크는 WPF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멀 레이어 기반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멀 레이아웃을 여기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구조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내용을 가지고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라인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의사항으로 이제 맥OS에서 멀티라인 텍스트 박스에 랩핑 기능을 켜면은 크래시가 난다라는 알려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오해를 해서 넘어가고 있고 코드 스타일을 잡아 나갑니다.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이 핸드미러 MCP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냈고
컬러 팔레트 설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요소별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두리스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조사가 다 끝나서 앱을 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나름대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드를 거치고 있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물론 이제 몇 번의 시행착오가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그 코파일럿 인스트럭션 MD 파일을 이제 다듬는 빌드업 과정이 몇 번 있긴 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시면 이제 .cs 파일을 만들고 한 번도 틀린 거 없이 바로 이렇게 빌드해서 지금 그 리눅스랑 맥OS랑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검증을 하는 것까지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자, 이제 실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그 명령 한 방으로 이제 이런 대시보드 앱을 자기가 스스로 창작을 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그 클로드 소넷으로 아마 제가 이걸 레코딩을 했을 거예요. 클로드 소넷 4.6은 뮤 UI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단 한 번도 일생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핸드미러 MCP의 도구의 도움만 가지고서 아주 그럴듯한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지금 4배속으로 제가 돌려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는데 한 15분 만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퀵노트에 보면은 이제 여러 줄에 걸쳐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투두 리스트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한 방에 이제 바이브 코딩만 가지고서 바로 스캐폴딩을 하는 것을 난생 처음 보는 그런 UI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리 없이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짧아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슬라이드는 빠르게 넘어가고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현지적으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핸드미러 MCP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 사항들을 걸어둠으로써 함부로 이단하거나 유추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강하게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정교한 코드를 단 한 번에 그런 주문만으로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단순히 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들 그리고 UX가 의도한 대로 잘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브 코딩만으로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단넷 런 명령어를 가지고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 플로우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좀 다소 과격한 예제이긴 했는데, 근데 핸드미러 MCP를 이제 이런 용도로만 쓰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단넷 기반으로 뭔가 코드를 작성할 때 특히 그 새로 나온 이제 프레임워크나 이제 아니면 팀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고유한 사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바이브 코딩을 위한 템플릿을 이제 프로젝트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저장소라든가 패키지에다가 같이 담아서 프로젝트 패키지에 담아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 코드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이제 DLL 파일만 남아있는 소스 코드를 망실한 상태의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소화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지고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지금 잘 로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캘리브레이션 지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빌드하고 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잘 작성했는지
그걸 검증을 하는 과정들을 계속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코드의 기본적인 작성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검증을 하는 것은 이제 휴먼 인더로 레벨에서 검증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검증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만들어진 코드가 의도와 다르다라고 하면은 UI에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재현을 해서 그 문제를 찾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AI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제 수정을 요청을 하면 계속해서 피드백 루프를 형성을 하면서 UI 개발을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만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건 잘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시보드에는 다소 극단적인 예제긴 했는데 이 대시보드가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어떤 형태로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하고 요구사항을 이제 깐깐하게 보고 다듬는 과정들을 사람이 개입함으로써 완료를 지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UX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당연히 사람의 의도나 이제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트레이드오프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서 이것을 AI 토큰을 태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현명하게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효과적으로 AI와 협업을 해서 작업을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브 코딩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한 번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내가 모르는 뭔가 미지의 영역을 다룸에 있어서 바이브 코딩을 이용을 하면 이제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빅뉴스에서 아마 나왔던 아티클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하루에 최대한 쓸 수 있는 그 고급 지능의 최대 유효 시간은 4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이 지나면 집중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마비된 상태로 움직이는 것에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도 많이들 체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그 4시간이라고 하는 값비싼 시간을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최대한 아끼고 절약을 하면서 이제 실제 목표에 더 어려운 계산과 어려운 의사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바이브 코딩의 올바른 혹은 현실적인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AI 에이전트는 내용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눈뜬 장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 오지만 모르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에게 너무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주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제약을 통해서 적절하게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깐깐하다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MCP 서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바이브 코딩이 물론 삶을 많이 바꿨고 또 우리 개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이 주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토큰을 태워서 얻어내는 그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명하게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레코딩 영상은 단넷유니버스.net이라고 하는 저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단넷대부가 처음 이제 설립이 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 2026년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이벤트들에 대한 레코딩 영상이랑 이제 발표 자료들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전부 다 돼 있으니까요. 이곳에 꼭 방문하셔서 원하는 자료도 많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3월 12일 날 했었던 단넷 유니버스 2016 행사 영상도 여기에 지금 다 올라와 있고 지금 주간별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계속 순차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링크드인 프로필이고요. 혹시 저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싶거나 커피챗 필요하시거나 하면은 저에게 일준 신청해 주시면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제가 또 아까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 자료를
같이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될까요? 예, 그럼 방금 시험하신 예. 게그 UI에 예. 대해서 네.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는 거의 지금 사용 경험이 없습니다. 예. 사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핸드미러 MCP를 예, 통해서 네, 그 AI 에이전트한테 제약을 또 어떤 가이드만 그렇게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괜찮은 성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핸드미러 MCP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아까 그 인스트럭션 MD 파일을 이제 제가 초안을 만들고 그걸 이제 계속 AI랑 붙여보면서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서 이제 저런 결과물을 만들게 된 거죠. 핸드미러 MCP를 네.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핸드미러 MCP는 제가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핸드미러 MCP는 직접 만들고 그럼 AI가 핸드미러 MCP 제가 핸드미러 MCP를 잘 몰라서 네.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핸드미러 MCP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단넷이나 뭐 자바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중간 언어로 만들어진 그 DLL 파일이나 이제 자바 아카이브 파일이 있을 텐데 이 파일을 그 런타임에서 불러와 가지고 그 파일 안에 무슨 클래스, 무슨 메서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조사를 해서 알려주는 MCP 서버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당연히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하지 않아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AI는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바라볼 때 이 라이브러리가 UI 라이브러리니까 WPF랑 관련이 있을 거야 혹은 ASP.NET이랑 관련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해서 검색을 해서 때려 맞추는 거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DLL 파일에 이 내용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데모의 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파일럿에 이렇게 세 개의 MCP 서버를 프로젝트 단위로 보통 MCP 서버를 사용자 프로필에다가 넣어놓거나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도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워크스페이스로 열어서 사용을 하시면 물론 이제 단넷 10이랑 이제 노드.js는 사전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컨텍스트 7 핸드미러 MCP 그 다음에 MS-RUN MCP 서버 세 개를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MCP 서버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UUI라는 게 네, 그게 오픈 소스 그것도 오픈소스입니다. 거잖아요. 예.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게 오픈 소스고 오픈 소스에 대한 튜토리얼이 이렇게 되고 내가 네. 만들고자 하는 게 네. 화면이 이렇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했을 때 네, 오픈미러 MCP를 사용하지 않으면 네. 이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결과가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이제 그 아예 잘못된 프레임워크라고 판정해 버리고 네. 자기가 아는 WPF나 위폼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식입니다. 핸드미러 MCP는 예. 버전을 명시해야 되나요? 사용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6겟의 MCP 서버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시려면 버전 지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핸드미러 MCP는 지금 6겟에 공개적으로 올라와 있어서요. 지금 MCP 서버만 모아놓는 뭐 이런 사이트에도 벌써 등재가 돼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설치하셔도 되고 예. 지금 이 보시면 이렇게 제이슨 파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DNS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제 단넷 10부터 들어온 명령어인데 npx는 많이 보셨죠. Node.js에서 MCP 서버가 쓰는. 네, 단넷도 이제 MCP 서버 그럴 때 DNX 쓰시면 되고요. DNX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뉴겟에도 이제 MCP 서버를 바로 호스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 핸드미러 MCP 한 다음에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릴리즈한 게 0.1.1 버전이라서요. 네, 이 버전 번호를 지정을 하고 네, 실행을 하겠다. 네, 프롬프트 안 띄우고 그냥 이거 바로 MCP 서버 띄워줬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yes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보안 경고 안 타고 바로 이제 패키지 받아서 MCP 서버 띄우는 것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스트럭션이겠죠.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갈 프로젝트의 유형과 그다음에 지금 저는 그 파일 베이스드 앱이라 그래서 앱.cs 파일 하나로 끝나는 그런 그 간소화된 그런 이제 U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제 의도였기 때문에 이 파일 베이스드 앱조차도 사실은 그 클로드 소넷이라던가 이런 최신 모델들이 역시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리뷰 기술 정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넷 10이 출시된 이후에 정식으로 도입이 된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스트럭션에다 명시를 해주고 정확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지정하지 않았을 때 AI 모델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어떤 습관을 보이냐면 그 한 세대 전에 나왔던 C# 스크립트랑 계속 혼동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스크립트가 아니고 파일 베이스드 앱이다. 그리고 이건 단넷 10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구장창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제 MuUI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러한 네임스페이스들이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주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MCP 서버가 없다면 AI 에이전트는 아 그래 이런 네임스페이스들이 있지 그리고 이런 네임스페이스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라이브러리 안에 무슨 타입이 있는지까지는 다 열어보지 못하고 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보다가 그 시스템 인스트럭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을 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친절하게 예제들을 더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이제 만들고 테마는 뭘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거다. 실행은 이렇게 한다라고 다 기술을 해주고요. 코드 샘플들을 충분히 많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 자주 쓰는 그런 메서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부 특성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등등 네, 많은 내용들을 주장창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고 이제 아직 그 MuUI 자체가 계속 개발 중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제약 사항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바이오 코딩을 하면서 발견했던 문제점들을 여기에다 추가로 더 기술을 해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뢰이니까 지금은 밟지 말고 지나가달라고 하는 특별한 요청 사항까지 더 넣어서 이런 인스트럭션 셋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아까 보여드렸던 앱.cs 파일 하나하나 담기는 이런 샘플 프로그램, 샘플 대시보드를 이제 바이브 코딩 명령어 한 줄로 이제 끝내게 된 겁니다. 네, 아까 넣었던 구문이 정확히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앱.cs라는 파일 베이스드 데스크탑 앱을 0.15.0 버전의 MuUI 패키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깔끔하게 크로스 플랫폼 스타터 앱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주세요. 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을 써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MuUI는 네, 이런 프로젝트고요.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데모는
이제 제가 지금 이 노트북도 맥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굉장히 많은 컨트롤들을 지금 이미 잘 구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전부 다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MVVM 바인딩도 아마 지금 지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WPF에서 사용하는 그런 동적인 이제 프로퍼티 체이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된 프레임워크인 거죠? 네, 크로스 플랫폼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티브 AOT로 빌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빌드를 하시게 되면은 단넷 런타임이나 단넷 SDK를 안 깔고 프로그램만 복사해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랑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제 단넷을 대상으로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드렸고, 이제 그것을 저는 오늘 기터 컴파일러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이 행사가 기터 컴파일러 행사니까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HTTP 서버는 사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터 컴파일러 SDK에다가도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그 이제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AI 프레임워크 하면 보통 랭체인 랭그래프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 단넷과 파이썬 버전으로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랑 MCP SDK를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렸던 요 저기 핸드비어 MCP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불러다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불러다 쓰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무궁무진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과정들조차도 재기적으로 AI 에이전트와 방금 보여드렸던 핸드미러 MCP를 거기서도 추가로 사용을 하면서 코드를 이제 완전히 아이디어만 가지고서도 코드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이 이 방금 보여드렸던 이 핸드미러 MCP를 하나의 스위트로 만들어서 계속 제품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픈소스 버전으로 이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민 중인 게 저희 그 SQL DB 작업할 때 보통 SQL에다 대고 뭐 그런 AI 에이전트나 뭐 레뷰나 이런 것들 구현하는 건 보통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안에 가로막혀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터미널 기준으로 SQL 그 세션을 열어서 평가를 하도록 한다면 그걸 비추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에이션을 해보고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도 고민 중인 게 이제 자바 버전의 MCP 서버도 만들어 볼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바이트 코드를 AI 에이전트가 바로 읽어낼 수 있는 캐퍼빌리티가 보통은 없기 때문에 이런 HTTP 서버가 자바용으로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디스어셈블러를 내장한 MCP 서버도 필요하다면 만드는 게 유용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픈소스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상용으로 내보내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고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AI 에이전트 기반의 이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